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가을볕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에는 하늘을 보는 날보다 땅을 보고 한숨 쉬는 날이 더 많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은 무심한 듯 다정하게도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더군요. 저는 남편이 남긴 4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 옥상에서 직접 가꾸는 상추며 깻잎 따위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림에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마는 흙을 만지고 푸른 잎사귀들을 보고 있으면 남편이 제 곁에 함께 있는 것만 같아 이 노동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 건물은 남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먼지 마시며 벽돌을 나르던 때부터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땅에 직접 설계까지 관여하며 올린 자식 같은 공간이었죠. 1층에는 동네 사랑방 같은 작은 카페가, 2층과 3층에는 학원과 사무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세 덕에 아들 강성필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요. 성필이 장가 보내고 손주들 용돈 쥐어주고 가끔 친구들과 점심 한 끼 할 수 있는 여유. 저는 이만하면 더 바랄 것 없는 노후라고 매일 남편의 사진을 보며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머, 옥상에 계셨어요? 건물 청소를 도와주시는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돌아보니 땀을 닦으며 제게 물 한 병을 건네주십니다. 네, 잠깐 올라왔어요. 깻잎이 아주 좋네요. 좀 싸드릴까요? 아이고, 사모님. 매번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뭘요? 우리 사이에. 이따 내려갈 때 들러요. 이런 소소한 정이 오가는 하루가 제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제법 묵직해진 깻잎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안사돈이었습니다. 며느리 고유진의 친정어머니였죠. 명절이나 집안 경조사가 아니면 서로 먼저 연락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이였기에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며느리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아니면 성필이가 또 무슨 사고라도 쳤나?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안녕하세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사부인 저예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안사돈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유진이한테 무슨... 아니요, 아니요. 유진이는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사부인,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혹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좀. 말끝을 흐리는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차분하던 안사돈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분위기였죠. 저는 덜컥 겁이 났지만 애써 침착하게 약속을 잡았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1시간 뒤에 보기로 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방금 딴 깻잎의 향긋함도 잊은 채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찻집 구석 자리에 먼저 도착해 앉아있는 안사돈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췌했습니다. 곱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고 눈가는 퀭했으며 손질 잘 된 단발머리는 푸석하게 기운을 잃은 듯 보였어요. 제가 맞은편에 앉자 안사돈은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찻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사부인, 대체 무슨 일이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제 걱정스러운 물음에 안사돈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우는 모습에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그녀의 손등을 잡아주는 수밖에 없었죠. 한참을 울던 그녀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다 망쳤어요. 아니, 사부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체 누가 뭘 어쨌다는 거예요? 강서방하고 제 딸 유진이요. 그 아이들이 제게 몹쓸 짓을 했어요.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반년 전 아들 성필과 며느리 유진이 안사돈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번듯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 초기 자본금이 조금 부족하다며 눈물로 호소를 했다더군요. 어머니, 저희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확실한 투자예요. 이자까지 두둑하게 쳐서 꼭 갚을게요. 저희가 성공해서 어머니 노후는 책임지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안사돈은 딸과 사위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평생 모아두었던 노후 자금을 전부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제게는 이런 방구 말도 없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돈은요? 사업은 잘 되어가고 있답니까? 제 물음에 안사돈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사업은 무슨요? 전부 주식 투자로 날렸답니다. 제게는 무슨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온갖 서류까지 보여주더니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자기들 욕심 채우려고 제 평생을 갖다 바친 돈을 그렇게 허망하게. 저는 순간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안사돈의 노후 자금을 몽땅 들고 가 주식으로 날려버렸다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지난 반년간 제게 까맣게 숨겨왔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사부인, 오늘 저를 보자고 하신 건 그놈들이 이제 사부인을 노리고 있어요. 안사돈의 눈빛이 절망에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자기들이 진 빚을 메우고 또 한탕 해볼 생각인 거예요. 제 돈으로는 어림도 없으니 이제 사부인의 그 건물.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건물이요? 네. 오늘 내일 중으로 분명 연락이 갈 거예요. 아주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요. 사부인,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저처럼 당하시면 안 돼요. 안사돈의 절규 어린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뿐인 내 아들이 금지옥엽으로 키운 내 새끼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는데 거짓말처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강성필이었습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 전에 제 불안이 무색할 만큼 밝고 경쾌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지. 다름이 아니라 엄마 이번 추석 말이에요. 아주 특별하게 보내려고요. 큰아버지 댁이랑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 전부 우리 집으로 모시기로 했어요. 제가 장손이잖아요. 이참에 어른들 다 모시고 제대로 된 명절 한번 쇠려고요. 온 친척을 저희 집으로요. 평소 명절 준비도 전부 제게 떠맡기던 녀석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그럼 음식은 어쩌고. 에이, 음식이야 엄마 손맛이 최고죠. 제가 옆에서 열심히 도울게요. 그건 걱정 마시고요. 아들의 살가운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안사돈의 말이 혹시 오해는 아니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잠시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다음 말 한마디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아, 그리고 엄마.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제가 사업 발표를 좀 하려고요. 제가 정말 괜찮은 아이템을 찾았거든요. 친척 어른들 앞에서 정식으로 발표하고 엄마한테도 저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어른들 다 계시니 엄마도 좋게 들어주시겠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안사돈의 경고와 아들의 말이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을 방패 삼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저를 압박해 건물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려는 속셈이 너무도 뻔하게 보였습니다.
좋게 들어주시겠죠? 라는 말은 사실상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는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수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듣고 계세요? 그럼 그렇게 아시고 준비 좀 부탁드릴게요. 사랑해요, 엄마. 아들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땡 하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한동안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의 분신과도 같은 저 건물을, 제 노후의 마지막 보루를 저렇게 파렴치한 방법으로 빼앗으려 하다니요. 그때였습니다. 다시 한번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까보다 더 다급하고 더 절박한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부인, 혹시 강서방에게 전화 받으셨어요? 그놈들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 믿지 마세요. 그 자리에 나가는 순간 사부인 인생은 끝장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제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사부인, 명절에 꼭 숨어 계세요. 안사돈의 마지막 말은 제 귓속을 무한정 맴도는 독침 같았습니다. 숨어 계세요. 그 5글자가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될 줄이야 누가 알았을까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풀리면서 차가운 기계가 툭 하고 소파 위로 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제 심장 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는 것 같았어요. 숨을 어떻게 쉬어야 할지 잊어버린 사람처럼 한참을 헐떡였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지만 머릿속은 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장 먼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아들 강성필. 제가 10달을 품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의 벅찬 감동, 처음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었을 때 터져나왔던 눈물, 삐뚤빼뚤 쓴 어머니 은혜 카드를 받아들고 밤새 잠 못 이루던 그 모든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저는 성필이를 제 삶의 전부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행여나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들을까 남들보다 2배, 3배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들의 성공만을 위해 달렸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번듯한 대학을 졸업해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이제야 내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를 데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싹싹하고 애교 많은 며느리가 살갑게 구는 모습에 이제 정말 아들 부부 행복하게 사는 모습만 보면 여한이 없겠다 싶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요. 제 등 뒤에서는 안사돈의 피 같은 노후 자금을 뜯어내고 이제는 제 목에까지 빨대를 꽂으려 하고 있었다니요. 분노는 이내 깊은 슬픔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맹목적인 사랑이 아들을 괴물로 만들어버린 것은 아닐까? 자책감이 온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안사돈의 절박한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자리에 나가는 순간 사부인 인생은 끝장이에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을 시간도 없었어요.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나 회피가 아니에요. 제 인생과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사랑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죠. 가장 먼저 안방 서랍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묵직한 오동나무 상자를 열자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물건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건물의 등기권리증과 제 인감 도장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였죠. 저는 그것들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 고이 쌌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장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필이 결혼할 때 혹시나 싶어 만들어줬던 공동명의 통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제 이름으로만 된 남편의 보험금과 제가 차곡차곡 모아온 비상금 통장들만 골라냈습니다.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의 전쟁을 치르기 위한 실탄이 되어줄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다음은 증거 확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어 안사돈과의 통화 목록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조금 전 마지막 통화는 자동 녹음 기능 덕분에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여러 번 눌러 다시 들으며 안사돈의 떨리는 목소리와 절박한 경고를 제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성필이가 얼마 전 제게 보냈던 허황된 내용으로 가득 찬 사업계획서 파일을 찾아 클라우드와 USB에 이중으로 저장했어요. 어머니의 건물을 담보로 연 20%의 폭발적인 수익률 보장 같은 문구들이 이제 보니 전부 저를 속이기 위한 독이 묻은 사탕발림이었습니다. 성필이와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들도 전부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명절에 어른들 모시고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도와주셔야 저희가 살아요. 같은 메시지들은 훗날 그들의 파렴치함을 증명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자 새벽이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점점 더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옷은 필요 없었어요. 가장 편하고 눈에 띄지 않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챙겼습니다. 남편의 웃는 얼굴을 보니 다시 울컥 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죠? 당신이 남겨준 소중한 것, 내가 꼭 지켜낼게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사진을 가방 가장 안쪽에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핸드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전원을 꺼버리기 전 아들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내야 했습니다. 뭐라고 보내야 저를 의심하지 않고 동시에 찾으러 다닐 생각도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몇 번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간결한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아들아, 안사돈을 만나고 오니 마음이 복잡하구나. 너희 일에 내가 섣불리 관여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명절 전에 조용한 곳에 가서 머리도 좀 식히고 마음의 결정도 하고 오겠다. 나를 찾지는 말거라. 이 정도면 아들 녀석은 제가 자신의 제안을 두고 깊이 고민하는 줄로만 알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친척들 앞에서 저를 압박하려던 계획이 더 쉬워졌다고 쾌재를 부를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저는 문자를 보낸 뒤 곧바로 제 주력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랍 속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예전 스마트폰을 꺼내 챙겼습니다. 유심칩이 들어있지 않아 전화 통화는 불가능했지만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라면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으로 외부와 연락할 수 있었죠. 제가 사용하던 주력 핸드폰은 일부러 식탁 위에 잘 보이도록 올려두었습니다. 아들이 제 위치를 추적할 유일한 수단을 제 손으로 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 낡은 스마트폰이 세상과 저를 연결해줄 유일한 비상 연락망이 될 것이었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제 손때와 추억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거실 소파, 낡은 식탁, 성필이 어릴 적 키를 재던 문설주의 상처들. 모든 것이 제게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고개를 흔들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의 잠금쇠가 철컥하고 잠기는 소리가 제 과거와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는 대신 일부러 몇 걸음 더 걸어 첫차 시간이 다가오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행선지는 서울역. 이 지긋지긋한 도시를 떠나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대한 익명의 도시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버스 차창에 기대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일같이 장을 보러 다니던 시장, 성필이 다니던 초등학교, 남편과 손잡고 걷던 공원. 제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서글펐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명절을 앞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커다란 선물 꾸러미를 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얼굴들에는 설렘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 행복한 얼굴들 속에서 저는 완벽한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인파가 저를 숨겨주는 든든한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무인 발권기로 다가가 망설임 없이 서울행 KTX 표를 끊었습니다. 가장 빠른 기차였어요. 플랫폼으로 내려가자 날렵한 모양의 기차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고 나니 비로소 제가 정말 떠나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잠시 후 기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속도를 내는 기차 안에서 저는 빠르게 멀어지는 도시를 눈에 담았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제 인생의 가장 길고 외로운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서울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니 저라는 존재는 이 거대한 도시의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외로움이 아닌 안도감이었습니다. 지금의 저에게는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무기였으니까요. 저는 역내에 있는 작은 약국에 들러 신경안정제와 두통약을 조금 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하철 노선도를 살폈습니다. 제 목적지는 법률사무소가 많이 모여 있다는 교대역 근처였어요. 안사돈이 혹시 모른다며 알려준 신탁과 상속을 전문으로 한다는 변호사의 사무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당장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전쟁터와 가장 가까운 곳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교대역 근처 대로변에서 한 블록 들어간 골목에 위치한 비즈니스 호텔을 잡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조용해서 혼자 지내기에는 안성맞춤이었어요. 카드키를 받고 배정된 7층의 방으로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그리고 창문이 전부인 단출한 공간이었지만 세상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저만의 요새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가장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어요. 창밖으로는 빼곡하게 들어선 빌딩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제가 수십 년을 살았던 그 조용한 동네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한숨 돌리고 나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안사돈과의 연락이었어요. 저는 예비용으로 가져온 핸드폰에 전원을 켰습니다. 액정이 켜지자마자 부재중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왔어요. 전부 안사돈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 싶어 저는 곧바로 그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부인, 괜찮으세요? 어디세요 지금?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안사돈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안사돈. 저 괜찮아요. 지금 서울에 무사히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왔어요. 걱정 마세요. 아이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 얼마나 벅했는지 몰라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녀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막막한 상황에 제 편이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요. 사부인, 제가 죄송해서 어떡해요. 저 때문에 괜히 이런 고생을 하시고. 아니에요. 안사돈이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쯤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평생의 은인이에요.
저희는 한동안 전화기를 붙들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신당한 두 어미의 처지는 너무나도 닮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사돈, 혹시라도 유진이나 성필이가 연락해서 제 행방을 묻거든 절대 모른다고 하셔야 해요. 오히려 저한테 화가 단단히 난 것처럼 연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래야 저를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사부인.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제 딸이지만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야 해요. 다시는 남의 돈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지 못하게요. 안사돈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제가 미처 몰랐던 더 기가 막힌 사실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부인. 그놈들이 제 돈을 가져갔을 때 보여줬던 사업 계획서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전부 가짜였어요. 인터넷에서 그럴싸한 자료들을 긁어모아 만든 쓰레기더군요. 실제로는 아는 선배라는 사람 말만 믿고 위험천만한 파생 상품에 전부 쏟아부었던 거예요. 원금 보장은커녕 쪽박을 차기 딱 좋은 투기판이었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라는 작자도 사기꾼이었어요. 강서방과 유진이는 그 사기꾼에게 또 사기를 당한 거고요. 자기들이 어리석어서 당해놓고는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 이제는 사부인의 건물을 노리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싸한 가짜 사업 계획서를 들고 갔을 텐데 전부 거짓말이에요. 그 아이들 머릿속에는 오직 사부인 건물 담보로 대출받아서 위험한 투기에 다시 한번 뛰어들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안사돈의 말을 들을수록 제 아들 녀석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넘어 사악하기까지 한 그들의 계획에 치가 떨렸어요. 사부인, 정신 똑똑히 차리셔야 해요. 그 아이들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을 겁니다. 어떻게든 사부인을 찾아내서 건물을 뺏으려고 할 거예요. 제가 추천해드린 변호사는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아직요. 명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찾아가 보려고요. 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분이 아주 실력 있고 또 의뢰인의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분과 상의해서 법적으로 그 아이들이 사부인 재산에 손댈 수 없도록 완벽한 방어막을 치셔야 합니다. 우리의 통화는 1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세 한탄이나 위로가 아니었어요. 두 명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에게 맞서기 위해 벌이는 치열한 작전 회의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따져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안사돈이 안에서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차가운 용기가 그 자리를 채워나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밖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어요. 호텔 밖으로 나가 식당을 찾을 기운도 없어서 룸서비스 메뉴판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어 갈비탕 하나를 주문했어요. 잠시 후 직원이 가져다 준 뜨끈한 갈비탕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1인용 밥상을 보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렸지 오롯이 저 하나만을 위해 차려진 밥상을 받아본 기억이 까마득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은 갈비탕 국물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의무감으로 우겨넣던 음식이 아닌 오직 나의 허기를 채우고 나의 몸을 데우기 위한 음식은 이렇게나 맛있는 것이었군요. 저는 꾸역꾸역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살 것 같았어요. 텅 비었던 속이 채워지니 싸울 힘도 솟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비운 그릇을 테이블 옆으로 밀어놓고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세워두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인자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당신이었어도 나처럼 했을 거라고 믿어요. 당신의 인생이 담긴 그 건물을
저 어리석은 아이들 손에 넘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꼭 지켜낼 테니 하늘에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사진 속 남편이 제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 걱정에 뒤척일 필요도 없었고 아들 내외의 탐욕스러운 계획에 가슴 졸일 필요도 없었죠. 거대한 도시의 작은 방, 완벽한 익명성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첫 번째 해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추석 당일이었어요.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명절이겠지만 저에게는 제 인생의 독립기념일이 될 터였습니다. 추석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 대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도시의 소음과 낯선 햇살이 저를 깨웠어요. 눈을 뜨고도 한참을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쯤 집에서는 아니, 이제는 그곳을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겠네요. 그곳에서는 제가 차려놓은 명절 음식을 기다리는 아들 내외와 그들의 계획에 동원된 친척들로 북적이고 있을 터였습니다.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할 그 공간을 상상하니 이 호텔 방의 고요함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느지막이 일어나 샤워를 하고 호텔에서 제공하는 조식을 먹기 위해 1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습니다. 명절 당일이라 그런지 레스토랑은 한산했어요. 저처럼 명절을 홀로 보내는 듯한 몇몇 사람들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추석 아침이면 동그랑땡을 부치고 잡채를 볶고 갈비찜을 하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했던 지난 날들이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제 희생과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던 아들의 얼굴, 옆에서 거들기는커녕 손님처럼 앉아있던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씁쓸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쯤이면 친척들이 모두 도착해서 제가 없는 텅 빈 집을 보고 당황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과연 제 계획대로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이 아들 내외에게로 향할까요? 아니면 무책임한 어미인 제게로 향할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제 예비용 핸드폰이 요란한 진동과 함께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안사돈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부인, 저예요. 방금 제 딸 유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안사돈의 목소리에는 잘게 억누른 웃음기와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모든 정보는 가장 확실한 정보원, 바로 며느리 자신의 입을 통해 안사돈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딸이 제 어미에게 전화해 우는 소리를 하는 것만큼 확실한 정보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아주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엄마, 어떡해. 어머님이 정말 사라지셨어. 전화기도 꺼져 있고 집에도 안 계셔.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아주 태연하게 어머, 그게 무슨 소리니? 어디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라도 가신 거 아니야? 하고 짐짓 놀란 척 해줬죠. 안사돈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 유진이는 제게 완전히 속아 넘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남긴 쪽지 때문에 제가 정말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계획에 삐져서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간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제가 나타나야 할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것이었죠. 유진이 말로는 성필 서방네 큰아버님이라는 분이 아주 호랑이 같은 분이신가 봐요. 시간이 지나도 사부인께서 안 나타나시니까 결국 성필 서방을 불러 앉혀놓고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호통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성필 서방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하고 둘러댔지만 씨알도 안 먹혔나 봐요.
안사돈은 마치 재미있는 연극이라도 보고 온 사람처럼 신이 나서 상황을 중계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제 집 거실에서 벌어지고 있을 풍경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소파에 무겁게 앉아있는 큰아버지의 분노에 찬 얼굴,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인 채 어쩔 줄 모르는 아들의 비굴한 모습, 친척들의 수군거림과 원망 어린 시선들. 제 계획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안사돈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부인, 방금 유진이한테 또 전화가 왔었어요. 이제는 아주 대성통곡을 하네요. 모든 게 다 끝났대요. 두 번째 통화에서 며느리는 거의 실신 직전의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제 어미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결국 배고픔을 참지 못한 아이들이 울고불고하는 통에 며느리가 배달 음식을 시키려다 작은 어머니에게 된통 야단을 맞았고 그 소란을 듣고 나온 큰아버지가 집안에 주인이 없는데 너희는 손님들 모셔놓고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냐? 며 폭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서방이 그 와중에도 어설프게 사업 얘기를 꺼내려다 오히려 내 어미 허락도 없이 무슨 사업이냐며 더 크게 화를 돋운 모양이에요. 결국 큰아버님이 이런 망측한 명절은 내 평생 처음이다. 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다른 친척들도 전부 그 뒤를 따라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지금 텅 빈 집에 자기랑 강서방 둘만 남았는데 서로 내 탓이다. 너 때문이다 하면서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나 봐요. 모든 상황 보고를 마친 안사돈이 말했습니다. 제 딸이지만 정말 어리석고 꼴 좋다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사부인, 이제 정말 그 아이들의 버릇을 고칠 기회가 왔어요. 여기서 마음 약해져서 돌아가시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죠? 네, 그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아파왔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선택한 길이었고 제 자신과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전쟁이었으니까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호텔 밖으로 나섰습니다. 명절 당일의 서울거리는 놀라울 정도로 한산했어요. 저는 목적지도 없이 무작정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고궁 앞까지 와 있었습니다. 명절이라 무료 개방을 하는지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즐겁게 사진을 찍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고궁 담벼락을 따라 한참을 걷다가 저는 가방에서 안사돈이 알려준 변호사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변호사 김영준. 신탁, 상속, 가사 전문. 명함에 적힌 글자들이 제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처럼 보였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날은 이틀 뒤. 그때까지만 이 낯선 도시에서 완벽한 이방인으로 머물면 됩니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는 날, 저는 숨어있는 피해자가 아닌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전사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다시 가방 깊숙이 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비록 그 시작은 고독하고 험난했지만 그 끝은 분명 제 자신을 되찾는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명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분노와 슬픔으로 시작된 도망이었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단단하고 차가운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결심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저는 호텔방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시간만 보낸 것은 아니었어요. 호텔 비즈니스 센터의 컴퓨터를 이용해 남편이 생전에 후원하던 푸른바다 장학재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남편이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고 무심히 넘겼던 곳이었죠. 하지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재단의 활동 내역을 찬찬히 훑어보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푸른바다 장학재단은 단순히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곳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바르게 성장하려는 청소년들을 발굴해 그들이 기댈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는 곳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지원받은 아이들이 쓴 감사 편지들이 게시판에 가득했어요. 장학금이 아니었다면 저는 대학교 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겁니다.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어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글자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데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쪽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기부자 명단도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였지만 제 눈에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남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불우했기에 아이들이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저 건물은 단순히 돈이나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남편의 신념이자 다음 세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바로 그 남편의 아들이 그 숭고한 유산을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데 쓰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 돼. 절대로 그렇게 둘 수는 없어. 저는 컴퓨터를 끄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이 건물은 아들 강성필에게서 지켜내는 것을 넘어 원래 주인의 뜻에 맞게 가장 가치 있는 곳으로 보내주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연휴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저는 미리 예약해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교대역 근처에 위치한 사무실은 크지는 않았지만 아주 반듯하고 신뢰감이 가는 분위기였어요.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자 변호사 김영준이라는 명패가 놓인 책상 뒤에서 안경을 쓴 중년의 남성이 일어나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말투는 더없이 정중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맞으시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 여사님께 이야기는 대강 전해 들었습니다만 우선 여사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준비해온 모든 것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건물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아들과 며느리가 안사돈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제게 어떤 함정을 파놓았는지까지. 1시간 가까이 저는 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그저 묵묵히 들으며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메모할 뿐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저는 가방에서 증거물들을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안사돈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 아들의 허황된 사업 계획서, 그리고 저를 압박하던 문자 메시지 캡처까지. 김영준 변호사는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처음에 직업적인 평온함에서 점차 심각한 우려와 분노로 바뀌는 것이 느껴졌어요. 이건 정말 죄질이 아주 나쁘군요. 친족이라는 점을 악용한 명백한 사기 및 갈취 미수입니다. 그는 잠시 안경을 벗어두고 눈가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여사님께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만약 명절 모임에 나가셨다면 심리적 압박감에 못 이겨 분명히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그에게 푸른바다 장학재단에 대해 이야기하며 건물을 그곳에 전부 기부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김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어설프게 아드님에게 일부를 증여하거나 하는 것보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기부나 신탁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 아드님과 며느님께서 여사님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더더욱 그렇죠. 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틀어지면 여사님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아 법원에 성년 후견인 지정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하겠다는 속셈이죠. 하지만 그 전에 여사님의 온전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인 의지로 재산을 처분했다는 명백한 법적 기록을 남겨두면 그들의 시도는 전부 무용지물이 될 겁니다. 김 변호사는 제게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먼저 재단 측에 우리의 기부 의사를 전달하고 재단과 법적인 기부 약정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후 등기권 이증과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가지 명심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사님. 이 절차는 한번 시작되면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사님 본인이라고 해도 말이죠. 정말로 확신이 서신 겁니까? 이 건물은 여사님의 유일한 노후 대비책이기도 할 텐데요. 그의 눈빛이 진지하게 저를 향했습니다. 그것은 의뢰인에 대한 마지막 확인이자 인간적인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는 확신합니다. 저 건물을 아들 손에 넘겨주느니 차라리 잿더미로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 건물이 있어야만 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야 진짜 노후가 보장되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저는 이 방법이 제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해줄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제 단호한 대답에 김영준 변호사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여사님의 그 뜻, 제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마시고 저에게 전부 맡겨주십시오. 저는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단단하고 믿음직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변호사 선임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모든 서류와 증거 자료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죠. 건물 등기권 이증이 제 손을 떠나 그의 책상 위로 옮겨가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상실감이 아닌 무한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무겁게 저를 짓누르던 짐을 비로소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든든한 아군과 확실한 무기를 손에 넣은 전사의 발걸음이었죠. 하늘은 연휴 내내 흐렸던 것이 거짓말처럼 눈부시게 파랗고 높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호텔에 머물며 그의 지시에 맞춰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안사도는 저의 중요한 정보원이자 적진의 동태를 살피는 정찰병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주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지 이틀쯤 지났을까요? 안사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 있었어요. 사부인, 방금 그놈들이 다녀갔어요. 아주 꼴이 말이 아니던데요. 네. 저희 집에요? 네.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사부인 어디 계시냐고 혹시 연락 온 곳 없냐고 닥달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안사도는 방금 전 있었던 상황을 아주 실감나게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제 연락이 전혀 닿지 않자 아들 내외는 제가 정말로 칩거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이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그들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안사돈을 찾아왔던 겁니다. 안사돈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 유진이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엄마, 시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정말 몰라. 우리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제발 좀 알려줘라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아들 성필이 역시 옆에서 장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만나서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할 테니 제발 어디 계신지만 좀 알려주십시오라며 고개를 숙였다더군요.
하지만 안사돈은 차갑게 그들을 밀어냈다고 합니다. 저는 그녀가 묘사하는 자신의 연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희가 사람이니? 내 돈 다 가져다 날려먹고 이제는 내 시어머니 건물까지 넘보려던 것들이 이제 와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내 시어머니라도 너희 같은 자식들 꼴도 보기 싫어서 어디 멀리 떠나버렸겠다. 다시는 나 찾아와서 그분 행방 묻지 마. 나는 몰라. 알고 싶지도 않고 너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눈곱만큼도 없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안사돈은 일부러 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치며 그들을 내쫓았다고 합니다. 쫓겨나는 아들 내외의 얼굴이 흑빛이 되어 있었다는 말에 저는 씁쓸하면서도 통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악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안사돈은 더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왔어요. 아들 성필이가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제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고 사람을 잘 못 알아보신다. 우리가 걱정돼서 모시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지셨다. 혹시라도 어머니에게서 이상한 연락이 가거든 우리에게 바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저를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 혹시라도 제가 친척들에게 진실을 폭로하더라도 제 말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었죠.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가 예측했던 대로 저를 심신미약자로 몰아 법적 후견인 자리를 차지하려는 밑밥을 까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으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하고 악랄해질 수 있는지. 저는 곧바로 김영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제 격앙된 목소리를 차분히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입니다, 여사님. 오히려 잘 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올수록 우리는 더더욱 여사님의 판단이 온전하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지금 그들의 행동은 훗날 법정에서 그들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겁니다.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노하기보다는 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제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마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단 측과 이야기가 잘 되었으며 기부 약정서 작성을 위해 제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호텔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혼자서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결혼하고 수십 년 동안 이런 관공서 업무는 전부 남편이나 아들이 처리했었기에 조금 어색하고 떨렸어요. 하지만 번호표를 뽑고 제 차례를 기다리고 창구 직원 앞에서 신분증을 내밀고 인감증명서 한 통 떼주세요라고 말하는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직원이 제 얼굴과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 서류를 발급해주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나는 강성필의 어미가 아닌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가진 김미숙이라는 개인이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깨끗한 인감증명서를 손에 쥐고 주민센터를 나서는데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길 잃은 늙은이로 만들려고 애쓰는 바로 그 시각에 저는 이렇게 제 손으로 제 권리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러니가 어찌나 우습던지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으로 서울의 거리를 천천히 구경했습니다. 예쁜 옷가게에도 들어가 보고 향긋한 빵 냄새가 나는 빵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팥빵도 하나 사 먹었어요.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혼자 팥빵을 먹고 있는데 안사돈에게서 문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그녀에게 보낸 장문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그들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정말 죽을 것 같아.
성필시 보증 섰던 일 때문에 사채업자들한테서 매일 전화가 와. 이 아파트 보증금도 빼줘야 할 판이야. 제발 시어머니 어디 계신지만 알려줘. 우리가 찾아가서 빌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엄마, 한 번만 도와줘. 응. 저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한때는 제 며느리였고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물은 진정한 뉘우침이 아닌 자신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절박한 호소에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메시지를 망설임 없이 삭제해버렸습니다. 동정심은 가장 위험한 적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아래서 제 아들은 저를 사라진 어머니로 만들려 하고 있었지만 진짜 사냥감은 이제 그들이 될 터였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날, 저는 조금 일찍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가 주선해준 푸른바다 장학재단의 이사장님과의 만남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는 재단 사무실이 아닌 근처의 조용한 한정식 집의 별실이었어요. 제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준 것이었죠. 식당에 들어서자 김영준 변호사와 함께 인상 좋은 할머니 한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의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기고 수수한 개량 한복을 입은 모습이 꼭 학자 같기도 하고 자애로운 선생님 같기도 했어요. 그분이 바로 재단의 이사장님이었습니다. 김미숙 여사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 손길에서부터 진심이 느껴져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렸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왜 이 건물이 제게 소중한지, 그리고 왜 이 건물을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사장님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더니 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희 재단은 사실 아주 작은 후원금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강진철 선생님 같은 분들의 꾸준한 도움이 있었기에 지금은 매년 수십 명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녀는 재단을 통해 성장한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깡패가 될 뻔했던 아이가 지금은 훌륭한 경찰관이 된 이야기, 부모님의 빚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려던 여학생이 재단의 도움으로 의대에 진학해 이제는 아픈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제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사님의 결심이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겁니다. 저희는 그저 그 귀한 뜻을 잘 전달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여사님과 돌아가신 남편분의 이름을 걸고 한 점 부끄럼 없이 투명하게 재단을 운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약속에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장님과 변호사님은 제 아들 내외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분노해 주었고 제 용기 있는 결정을 몇 번이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쯤 우리는 이미 같은 뜻을 가진 든든한 동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마지막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김영준 변호사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와 변호사님, 그리고 재단의 이사장님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커다란 회의용 테이블 위에는 제 인생의 향방을 결정지을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부 약정 계약서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였죠. 김 변호사는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계약서의 중요한 조항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제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시는 순간 해당 건물에 대한 여사님의 모든 소유권 및 권리는 푸른바다 장학재단으로 영구히 이전됩니다.
이 결정은 그 어떤 사유로도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남편의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저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만년필을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펜의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져 왔어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란에 제 이름 석자, 김미숙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모든 권리를 상징하는 인감 도장을 꺼내 이름 옆에 찍었습니다. 쾅 하고 찍히는 도장 소리가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축포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모든 서류 작업이 끝나자 이사장님과 변호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깊이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저는 그저 옅은 미소로 화답할 뿐이었죠. 이제 남편의 유산은 가장 안전하고 의미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자마자 저는 곧바로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연계된 부동산 중개인을 소개받아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제 아들 강성필이 절대 찾을 수 없는 저의 이전 생활 반경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부동산 중개인은 제게 한강이 내다보이는 강변의 한 오피스텔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크기는 작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더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곳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평생 모은 제 개인적인 비상금으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힘으로 얻은 첫 번째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를 하는 데는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짐이라야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으니까요. 텅 비어있던 공간에 제 손길이 조금씩 더해지자 비로소 아늑한 집의 모습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저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질녘의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드는 강물 위로 윤슬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길고 길었던 사냥놀이를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뻔했던 아들, 강성필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그에게 제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주 짧고 간결한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나는 잘 있다. 너의 아버지가 남긴 건물에 가보거라. 그곳에 너에게 줄 내 마지막 선물이 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폭풍의 끝에서 제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짓게 될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저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폭풍이 몰아칠 터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텅 빈 활주로처럼 고요하기만 했어요. 제 손을 떠난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하기를 바라는 조종사의 마음이 이런 걸까요? 제 손으로 쏘아 올린 화살이 관역의 정중앙에 명중하기를 기다리는 궁수의 마음일까요? 복잡한 감정들이 명멸했지만 그 무엇도 제 평온을 깨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가 저를 위해 향긋한 국화차를 끓였습니다. 찬물이 끓는 동안 새로 이사온 이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 어느 곳 하나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제가 직접 고른 추상화 한 점이 걸려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을 들여와 저만의 정원을 만들었죠. 소파와 식탁, 침대까지 전부 제 취향에 맞춰 고른 것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던 예전 집은 남편의 취향과 아들의 생활 패턴에 맞춰진 공간이었지
저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안주인이기보다 공간을 관리하는 집사에 가까웠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온전히 김미숙의 세계였습니다. 따뜻한 찻잔을 들고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저는 제 과거를, 아들 강성필과의 기억을 아주 천천히 복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 속의 성필이는 참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어요. 제 치마폭을 붙잡고 떨어질 줄을 몰랐고 세상에서 엄마가 가장 좋다고 매일같이 속삭여주던 아이였습니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어린 성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하늘이 되어 주어야겠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 아들의 성공이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었습니다. 값비싼 운동화, 최신형 게임기, 유명 학원 과외까지. 아들의 길을 꺾고 싶지 않았고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뻤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는 동네 사람들을 전부 불러 모아 잔치를 열어주고 싶을 정도였죠. 제 희생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구나. 이제 아들이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은 더 이상 제게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공은 온전히 자신의 노력 덕분이었고 저의 지원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받는 월세 수입을 마치 자신의 용돈처럼 생각했고 명절이나 제 생일에도 값싼 선물 하나로 자신의 도리를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며느리 유진이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것이 더 심해졌어요. 두 사람은 저를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보험이나 현금 인출기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원래 자식은 다 저런 것이다. 내가 좀 더 희생하면 언젠가는 철이 들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들의 무례함과 탐욕에 눈을 감아왔던 겁니다. 안사돈의 그 전화 한 통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길거리에 나앉았거나 아들 내외의 꼭두각시가 되어 비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잘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마 터지기 직전의 종기를 제 손으로 직접 도려낼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까요.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핸드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안사돈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강서방에게서 전화가 왔었어요. 사부인께서 문자를 보냈다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냐고 묻더군요. 시침이 뚝 떼고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지금쯤 출발했을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저도 무대로 나갈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편안하지만 가장 단정해 보이는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로서 그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 제 눈빛이 몰라보게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택시를 타지 않고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옛 동네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거리, 익숙한 상점들. 하지만 그 모든 풍경이 아주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에 떠나왔던 고향에 다시 돌아온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도시가 변한 걸까요? 건물이 보이는 길모퉁이에 이르렀을 때 저는 바로 앞으로 다가가지 않고 길 건너편 카페의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시켜놓고 무심한 척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제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잠시 후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의 차였죠. 운전석과 조수석에서 성필이와 유진이가 거의 동시에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억누를 수 없는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마지막 선물이라는 제 문자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들의 빚을 갚아주기로 결심했거나 건물 명의를 넘겨주기로 마음먹었다고 생각했겠지요. 두 사람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건물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건물 1층 입구에 붙은 푸른바다 장학재단이라는 낯선 간판을 발견했을 때 두 사람의 걸음이 동시에 멈칫하는 것을 보았어요. 고개를 갸웃거리며 간판을 올려다보는 모습이 마치 코미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서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는지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진이의 눈이 입구 벽면에 붙은 작고 반짝이는 무언가에 먼저 닿았습니다. 그녀가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키자 성필이의 고개도 그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재단 측에 특별히 부탁해서 설치한 작은 기념 명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홀린 듯 명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길을 건넜어요. 제가 그들 뒤에 도착했을 때까지도 두 사람은 명판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못 박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저는 그들의 어깨 너머로 햇살을 받아 유난히 반짝이는 글자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 강진철님의 높은 뜻을 기려 그의 아내 김미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한 기이한 침묵이었죠. 먼저 정적을 깬 것은 성필이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명판의 글자들을 손으로 직접 더듬어 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천히 삐걱거리는 기계처럼 제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기대감으로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이글거리는 분노와 지독한 배신감, 그리고 완전한 절망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물기 하나 없이 버석하게 갈라져 나왔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물인데? 이건 내 거였잖아요. 아버지가 나한테 남겨주신 내 상속 재산이었잖아요.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며느리 유진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네? 제발. 저는 그들의 발악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하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선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은 단 한 번도 너의 것이었던 적이 없단다, 성필아. 제 차분한 목소리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너의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인생 그 자체였고 나에게 남겨준 사랑이자 유산이었어. 너의 노름, 자금이나 허영심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물건이 아니었다는 뜻이야. 노름, 자금이요? 허영심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너희가 너의 다른 어머니, 내 장모님의 평생 모은 돈을 어떻게 앗아갔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 돈으로 주식 투기를 하다 전부 날리고 이제는 이 건물까지 담보로 잡아서 또 한탕 해보려고 했던 너희의 더러운 계획을 내가 눈치채지 못했을 것 같았니? 저는 한 걸음 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제 서늘한 눈빛에 성필이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니. 너희는 너희의 그 추악한 계획을 위해 온 친척을 방패 삼아 나를 공개적으로 압박하려 했고 그것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나를 치매 걸린 늙은이로 만들어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어. 그런데 내가 그런 너희에게 이 건물을 넘겨줄 수 있었을까? 제 입에서 그들의 모든 죄상이 하나하나 거론될 때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전부 오해예요, 어머니.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성필이가 다급하게 변명을 하려 했지만 저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잘랐습니다. 닥치거라. 너의 그 역겨운 목소리, 더는 듣고 싶지 않다. 너희는 나에게서 아들이라는 권리, 며느리라는 자격을 박탈당했다. 너희는 그저 내 인생을 망치려 했던 실패한 사기꾼일 뿐이야.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런 볼 일이 없다는 듯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아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줄 내 마지막 선물이다. 제가 보낸 문자의 의미를 그들은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아닌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절망과 후회라는 이름의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그들 앞에서 돌아선 이후 폭풍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아들 내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에게 닥쳐온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비참했습니다. 그 모든 소식은 저의 유일한 동맹인 안사돈을 통해 상세하게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안사돈이 제가 새로 이사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저희 집에 방문하는 그녀를 위해 저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안사돈은 마치 소설책을 읽어주듯 그동안 벌어진 일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속이 다 시원해요. 그놈들이 완전히 거지가 다 됐지 뭐예요. 안사돈은 밥 한 숟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집 큰아버님이라는 분한테서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었어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몰라도 사부인께서 건물을 기부했다는 소문이 친척들 사이에 쫙 퍼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큰아버님이 강서방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부님께서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장손이라는 놈이 애비를 욕보이고 어미 속을 썩였으니 꼴 좋다고 하시더래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그토록 가부장적이고 장손을 위하는 것처럼 보였던 큰아버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니요. 아마도 그날 명절에 아들 내외가 보여주었던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모습에 단단히 실망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틀 전에는 강서방이랑 유진이가 글쎄 저를 또 찾아왔지 뭐예요. 이번에는 화를 내거나 닥달하는 게 아니라 아주 비렁뱅이 같은 몰골로 와서는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며칠만 신세 좀 지게 해달라고 비는데 어찌나 꼴사납던지. 안사돈의 말에 따르면 건물 담보 대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아들 내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들이 곧바로 압박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채라고 했던 안사돈의 말이 사실이었던 거죠. 그들은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이고 뭐고 전부 차압에 들어가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빚의 일부를 갚아야 할 처지에 놓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부인? 안사돈은 눈을 반짝이며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랬죠. 너희가 사람이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니? 너희 때문에 내 노후자금 다 날리고 지금 월세방 전전하는 내 처지는 보이지도 않아? 너희가 누울 곳은 내 집이 아니라 너희가 저지른 짓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할 차가운 길바닥이다. 당장 꺼지거라. 하고 소금을 확 뿌려버렸어요. 아주 속이 다 시원하더라니까요. 그녀의 이야기에 저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을까 싶어 안쓰러우면서도 그녀의 단호한 대처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파트에서 쫓겨난 아들 내외는 보증금 일부를 빚으로 갚고 남은 돈으로 아주 허름한 반지하 월세방을 얻었다고 합니다. 허영심에 가득 차 있던 며느리 유진이는 자신의 명품 가방들을 헐값에 중고시장에 내다 팔았고 아들 성필이는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검은색 세단 역시 캐피탈 회사에서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소식을 들으며 아주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통쾌함보다는 오히려 깊은 허무함과 슬픔이 더 컸어요. 결국 저렇게 될 것을 왜 그토록 어리석은 욕심을 부렸을까? 왜 스스로의 힘으로 정직하게 살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제 배 아파 낳은 아들인데 말입니다. 제 표정을 읽었는지 안사돈이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사부인 약해지시면 안 돼요. 이건 그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에요. 지금의 고통이 그 아이들을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이에요. 그녀의 위로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요, 이건 제가 내린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일 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제 새로운 삶에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한강변을 따라 조깅을 하고 오후에는 집 근처 문화센터에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도예를 배웠습니다. 흙을 만지고 물레를 돌리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저만의 그릇과 컵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놀라운 치유의 경험이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흙덩이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마음속에 복잡한 상념들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문화센터에서 저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었죠. 우리는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필이 엄마가 아닌 미숙 씨로 불리며 온전한 개인으로서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오랜만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사교적이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사동과는 이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가 저희 집에 놀러와 함께 저녁을 해먹기도 하고 제가 그녀의 작은 월세방에 찾아가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깎아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돈이라는 어색한 이름으로 서로를 부르지 않았어요. 편하게 언니, 동생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된 안사돈과 거실에 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가, 그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 언니? 유진이랑 강서방 결국 갈라섰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 내 탓이다, 너 때문이다 하고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그렇게 됐나 봐. 유진이는 짐 싸서 집을 나가버렸고 강서방은 그 반지하 방에 혼자 남았다고 하더라고.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함께 범죄를 계획했던 그들의 동맹도 허무하게 깨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렇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속에서 아들 강성필이라는 존재가 이제는 정말로 지워졌다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독이 든 사과를 마침내 제 손으로 버린 것처럼 제 삶에 더 이상 그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변함없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저는 비로소 완벽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아들 내외와 그 끔찍했던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데는 1년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했어요. 그 1년 동안 제 삶은 아주 많은 것들로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저는 푸른바다 장학재단의 정기 후원자가 되는 것을 넘어 일주일에 2번씩 재단 사무실에 나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으로 세워진 그 건물에 이제는 제 발로 직접 드나들게 된 것이었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재단 식구들은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를 정리하고 후원자들에게 발송할 소식지를 봉투에 넣는 등의 소소한 행정 업무를 돕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일은 제게 상상 이상의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감사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제 작은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에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후원자님 덕분에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 방 책상에 앉아 공부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고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글들을 읽는 날이면 저는 사무실 한쪽에서 남몰래 눈물을 훔치곤 했습니다. 때로는 재단의 장학생 아이들을 직접 만날 기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어른이 아닌 그저 맛있는 간식을 사주는 편한 할머니가 되어주고 싶었어요. 함께 떡볶이를 사 먹고 아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며 그저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고 등을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큰 위로를 받는 듯 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눈을 보고 있으면 제 마음속에 마지막 남은 상처마저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재단에서는 연례 행사인 후원의 밥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제게 귀빈으로 참석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해왔어요. 저는 한사코 사양했지만 이사장님은 김미숙 여사님이야말로 저희 재단의 가장 귀한 손님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행사 당일, 저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재단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많은 후원자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이사장님의 안내를 받아 가장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행사가 시작되고 이사장님은 단상에 올라가 재단의 1년 활동을 보고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말미에 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작년 저희 재단에 아주 큰 선물을 보내주신 김미숙 여사님이십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소개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에 얼굴이 확 달아올랐어요. 김미숙 여사님과 돌아가신 그분의 남편 강진철 선생님의 숭고한 뜻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중 절반은 아마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두 분께서 나눠주신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닌 아이들의 꿈과 미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장님의 말이 끝나자 강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일어나 고개를 숙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끄러우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이어서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게 된 한 여학생이 학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가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수줍음이 많아 보이는 아주 앳된 얼굴의 학생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된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학생은 준비해온 편지를 떨리는 손으로 펼쳐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매일같이 폐지를 주어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게 공부는 너무나도 큰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학생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역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처럼 푸른바다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연락은 제게 단순히 등록금을 해결해 준 것을 넘어 저 같은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 저도 꿈을 꿀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며 손을 잡아주는 어른이 되겠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후원자님들께 그리고 특히 김미숙 여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은 편지를 다 읽고 제자리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의 그 힘들었던 선택이 바로 저 아이의 인생을 구하고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을 심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유산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요. 저렇게 수많은 아이들의 가슴 속에서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유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벅찬 마음을 안고 강당을 나섰습니다. 가을밤의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떠 있었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저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나도 낯설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1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 강성필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그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아주 많이 지치고 완전히 부서져 버린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성필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 잘 지내시죠?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후회해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정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멀리 있는 타인의 슬픔을 듣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그것이 제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대답을 듣지 않고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고개를 드니 눈앞에 제가 기부했던 건물이 보였습니다. 입구에 걸린 명판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명판에 새겨진 글자들을 제 손끝으로 아주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고 강진철님의 높은 뜻을 기려 그의 아내 김미숙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이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성을 어리석은 아들의 탐욕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죠. 하지만 그 길고 외로웠던 싸움의 과정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남편의 유산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저는 제 자신을 지켜냈고 이 땅에 저만의 새로운 유산을 남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은 돈이나 건물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식의 배신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었던 용기, 사적인 감정보다 옳은 길을 택했던 결단, 그리고 혈연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을 끌어안을 수 있었던 새로운 사랑이라는 이름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더 이상 강진철의 유산만이 아닌 김미숙의 결단이 더해진 우리 두 사람의 공동 유산이 된 것이었죠. 저는 더 이상 명판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미련도 후회도 아쉬움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갑게 돌아선 채 앞으로, 오직 앞으로만 걸어갔습니다. 선선한 가을밤의 바람이 제 뺨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지난 1년간 제 마음에 쌓였던 마지막 먼지 한 톨까지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아내라는 이름은 제게 애틋하고 그리운 추억이었습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은 한때 제 삶의 전부이자 빛나는 헌신이었지만 결국에는 저를 올가매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든 이름들을 기꺼이 그리고 웃으며 내려놓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의 아내도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온전한 저 자신 김미숙이었습니다. 그 이름 석자가 주는 자유로움과 단단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제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만들어 나갈 눈부신 날들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안사돈 언니와 함께 떠날 첫 해외여행, 문화센터에서 아직 완성하지 못한 도자기, 재단의 아이들과 함께 먹기로 한 다음 주 떡볶이 약속. 거창하지는 않지만 오롯이 저의 기쁨으로 채워질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의 가장 좋은 날들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테니까요.